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2010년에 청계천에 전태일 다리가 생겼습니다.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아서 그를 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여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40여 년쯤 전에는 전태일 평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복사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글씨체가 번진 그의 육필일기가 유일한 전태일 자료로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돌아다녔지요. 그 일기장을 이불 속에 숨겨가며 어두운 방구석에서 엎드려 숨죽여 읽다가 돌아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호흡을 고르거나 혼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 무렵에 노동자들과 소모임을 하면서 제가 전태일 선배라고 했더니 한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가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그 선배라고 하기엔 너무 훌륭한 분이지요. 그의 짧은 말 속에는 당신은 그를 감히 선배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런 질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전태일 열사를 선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전태일 열사를 동지라고 부르거든요. 노래 속에서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전태일 열사를 꺼리낌 없이 동지라고 부를 수 있는 노동자들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20대였을 때 그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저에게 붙여준 딱지는 배운 놈, 지식인, 먹물 그런 거였습니다. 토론할 때에도 항상 제 이야기 끝에 너는 배운 놈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지식인은 어쩔 수 없다니까. 먹물은 재수 없어. 그런 지적이 곧잘 따라붙었습니다. 나중에 휴머로 없이 친해져서 제가 그 노동자들에게 대학 다니는 게 무슨 죄냐? 대학 안 다니는 게 벼슬이냐? 그렇게 농담을 해도 그 노동자들에게 몰매를 맞지 않게 될 때까지는 또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동일방직, 청계피복, YH무역, 반도 패션 등과 함께 한국노동운동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 원풍모방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펴낸 책이 있습니다. 원풍모방 노동운동사. 그 책이 출판됐을 때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008년에 남편과 두 아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고입과 대입 검정고시 합격해 현재 방송통신대학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2007년 검정고시를 거쳐서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학부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30여 년 전에 저에게 배운 놈이란 딱지를 붙였던 노동자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 뒤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 동일방직 노동자 중에 제가 소개한 친구와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에 저는 결혼하라고 소개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함께 잘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노동운동 잘 해보자고 소개를 했는데 그 둘이 저 모르게 연애를 했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친해진 것보다 그 둘이 몇 달 동안 훨씬 빨리 친해졌습니다. 저는 그게 술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든요. 그 사람과 친해지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술 한잔하고 같이 마음도 열고 가끔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야 빨리 친해지는데 그 노동자도 성공회대학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 노동자의 남편, 그러니까 제가 소개했던 그 친구죠. 그 친구가 술을 몇 잔 걸친 뒤에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우리 마누라 졸업식에 신영복 선생님도 찾아와서 꽃다발을 전해주고 가셨는데 하종강 건방지게 오지 않았어. 그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는데 무려 3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50대의 뒤늦은 나이에 얼마나 열심히 신나게 공부했을까요? 대학 강의실에서 배우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 바늘땀처럼 귀하게 가슴에 새겨졌을 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종강의 노동과 꿈. 제가 미리 말을 못했는데요. 사실 오늘 처음 생방송입니다. 근데 광고가 있네요. 하여튼 그런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생방송이니까 뭐 잘못하고 실수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나가야죠. 뭐. 그 소년을 나온 뒤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한 6개월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는 그런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고심해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몇 시간이나 마룻바닥에 앉혀놓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습니다. 첫째 날은 아이들이 그래도 쌍시옷 나오는 욕들을 막 해대면서도 잘 참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는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뒤에 모여 앉은 덩치가 남산만한 아이들부터 야 이거 깨버리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교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래 당신은 부모 잘 만나서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재수없게 태어나서 이런 곳에 와 있는데 어디 한번 실컷 떠들어보시오. 그런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30분 휴식 뒤에 다시 모여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서 내일 하기로 돼 있는 한 분의 강의를 오늘 먼저 앞당겨서 해보죠.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분이 그냥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강의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 혈기왕성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48명의 청소년 중에서 3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나까지 모두 4명이군요. 나는 졸업장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교부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23살 되기 전까지는 동화책 한 권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덩치가 남산만한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잘나지 않아서 여러분들보다 못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정말 잘 이해합니다. 난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홧김에 사람을 한 대 쳐서 이곳에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나는 그 사람 오히려 존경합니다. 난 용기가 없어서 정말 미운 죽이고 싶은 내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고 오빠를 그렇게 때리고 싶었지만 윗사람이라 차라 때리진 못했습니다. 근데 얼굴빛이 노랗게 죽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걸 다 참고 지금까지 살아야 했으니까.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이어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도 울고 그 선생님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음바다가 된 뒤부터 분위기가 잡혀서 일주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청소년들은 그 선생님을 떴다 선생님 이런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 청계피복 노동조합 역사에 관한 자료를 뒤적거리다 보면 그 유난히 자주 보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순애 씨입니다. 청계피복노조의 노동교실 사수투쟁, 시간단축 투쟁의 산증이었던 그 신순애 씨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따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노동자의 소박한 꿈 한 올 한 올이 모여 세상의 행복을 완성합니다.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하종강의 노동학 개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국민라디오에서 만나요. 하종강의 어색한 사이.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들으니까 정말 이게 재밌고 웃음네요. 저 어제 밤에 생방송하는 꿈을 꿨어요. 예. 무슨 돼지국밥집 같은 데서 생방송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돼지가 앞에 있어서 그런가. 그건 아닌데. 너무 적나라한 꿈을 꾸셨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암에 걸리는 꿈을 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꿈의 덕을 좀 보고 싶고, 누구한테 팔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정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네. 그걸 이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고 네. 끝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까. 지난번에 그 정교조가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네. 그 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던데, 예. 그게 어떤 항목이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그 법조문대로 판결한 거니까, 우리가 판사를 욕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예. 많던데요. 그러니까 판사가 성문법대로, 현행법 규정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 판사를 욕하냐. 네.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 지적은 옳지 않습니다. 그 노동조합법 제2조 사항이 이제 뭐냐 하면요. 네. 고전에 우리가 노동조합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래는 이 법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네. 노동조합법이 있었고 노동쟁의조정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진 거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이거 굉장히 중대한 원리가 숨어 있는데 네. 보통 노동 3권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야, 이거 알면 이게 얘기해 보세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예. 아니, 주호민 작가를 여기 이렇게 모신 이유는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컨셉으로 우리가. 네, 이거는 석달을 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인데, 네. 이걸 통일적 권리라는 개념으로 부릅니다. 네. 무슨 뜻이냐 하면 세 가지 권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없게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거죠. 네. 화로의 다리가 이제 3개잖아요. 네. 4개면은 그게 한쪽 다리가 짧으면 끼우뚱끼우뚱하지만 다리가 3개일 경우에는 한쪽 다리가 좀 짧아도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잡잖아요. 네. 네. 마치 화로의 3다리처럼 노동 3권은 서로 하나라도 없으면 화로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네. 그 3개 다리 중에 다리가 하나 없으면 2개로는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네. 노동상권도 마찬가지여서 3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리고 3가지가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네. 이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과 단결권이 사실 이렇게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어요. 네. 네. 그럼 단체 행동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단결권이냐 단체 행동권이냐 네. 사실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노동자들이 같이 모여서 사장에게 뭔가 요구하다가 사장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뭘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심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기물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에 이게 그럼 단체 행동권이냐 단체 교섭권이냐 사실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취지를 우리나라도 이해하고 원래 세 개로 나뉘어져 있던 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노동 3권이 통일적 권리다라는 개념이 이 법 이름에 이제 스며들어 있는 거고요. 네. 그 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모든 법의 1조는 목적이에요. 이 법을 만든 이유. 네. 그다음 2조에는 대개 그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네네. 있는데 그 정의 1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정의 1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전에 제가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의 정의가 있고 노동조합법에도 근로자의 정의가 있는데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의 정의가 훨씬 더 폭이 넓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임금뿐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도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각종 퇴직금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차이 때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됐던 사항은 뭐냐 하면 노동조합이라 하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경제적, 사회적 지위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53년도에 그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치르는 와중에서 그 부산에 피난가 있던 전시아 국회에서 만들었던 노동법에도 경제적, 사회적 뒤에 한도라가 더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정치적. 아, 정치적. 예. 네. 그래서 사실 노동 문제는요, 정치적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 비정규직 문제도 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을 만들어서 더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건 정치적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의 원래 중요한 영역이 정치적인 분야인데 한국도 노동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렇게 명시돼 있었고 네.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 조항들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는 동안 노동법이 계속 개혁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 단어가 이제 삭제돼서 마치 노동조합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굉장히 불순한 것처럼 잘못 이해하는 네. 네.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단서가 있어요. 이 사항에 보면 어떤 단서? 이러이러한 걸 노동조합으로 하는데 네. 다만 다음 강목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강목이라는 게 이제 가나다라 쭉 있는데 그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게 이제 그중에 가하고 라인데 감옥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장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용자고 항상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니까 네. 비서실장도 사실은 가입 못하죠. 네.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네. 라항도 비슷한 게 있는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사용자, 그다음 근로자가 아닌 자인 거거든요. 네. 전교조가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은 요 바로 라모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다. 바로 이겁니다. 해고된 사람들이 예. 포함이 6만 명 중에 되기 때문에. 9명의 뭐 해직된 교사가 있다. 네. 그래서 6만 조직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건데 네. 이 조항을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이제 재정 취지라고 그럽니다. 네. 처음에 이 법 만들 때 왜 이 조항을 만들었을까? 네. 이게 과연 누굴 위한 조항일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노동조합 교육할 때 이렇게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노동자들 중에도 최소한 그 회사의 기밀은 좀 유지가 되고 네. 회사 입장은 좀 지켜줘야죠. 이렇게 말하는 착한 노동자가 있어요. 네. 이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네. 한국의 보수적인 법원에서도 이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조항이다. 아, 자주성. 예, 네. 즉 스파이가 가입하면 안 되니까. 아. 예.
그 노동조합의 회사 측 입장을 대리하는 사람이 살짝 가입해가지고 노동조합 기밀을 빼돌린다든가.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이 훼손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조항 만든 이유는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도 누가 사용자냐, 네. 누가 근로자가 아닌 자냐를 판단할 권한이 네. 전속적으로 노동조합에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건 노동조합의 자주성, 그 조직의 보존 이런 걸 위해서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네.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거 없는가는 노동조합의 전속적 권한 사항이다. 이런 네. 표현을 써요. 네. 그러니까 단체회계 보면 이제 노사가 합의해서 뭐 부장 이상 또는 과장 이상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과장이나 부장 중에 갑자기 노동자 계급의식이 생긴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나 가입하고 싶다. 네. 노조에 가잖아요. 그 노동조합에서 당신은 단체백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범위로 우리가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조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건 판단한다기보다 이미 단체백의 회사랑 약속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는 약속을 이제 회사와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입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간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있어요. 어떤 이게 소송이죠? 조합원 지위 인정 확인 청구 소송이라는 건데 네. 내가 노동조합원이 되고 싶은데 네. 노동조합이 날 받아들이지 않으니 조합원 자격을 법원에서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네. 겁니다. 그 소송에서 거의 대부분 이깁니다. 아, 그 사용자가 이긴다고요? 그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예. 거의 100% 이겨요. 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이 뭐냐 하면 이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전속적 권한사항이어서 네. 규약에서 노동조합이 정할 나름이지 네. 회사와 합의해서 제외시킨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했다고 해도 이건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네. 노동조합이 양보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런 해석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노동조합이 이제 대개 노동조합 규약에 보면 네. 그래 직책을 세밀히 구분해 놓지는 않았어요. 네. 뭐 조합원은 이 회사에 재직 중 인자로 한다.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과장, 부장이 재직 중 인자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체백에서 제외시켰다고 해도 규약상의 하자가 없으면 간부사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개. 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뭐냐 하면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조직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라목도 근로자가 누구냐 아니냐, 누가 근로자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노동조합이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가 라목을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 해직된 교사가 근로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네. 노동조합의 권한이지 그것은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거든요.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서 전교조가 노동조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그 비슷한 판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삼성 일반 노조가 있잖아요. 네. 그 삼성 일반 노조가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똑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행정관청에서. 네. 근데 삼성 일반 노조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는데 네. 지금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는데 그 법원 판결이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이 그러니까 지금 꼭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이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2심 판결 내용이에요. 네. 하급심도 아니고 삼성 일반 노조에도 이런 판결이 있었고요. 그런데 왜 전교조에 대해서만 유난히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일단 전교조에 대한 굉장히 큰 혐오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네. 없는데 그 비슷한 판례 하나 제가 더 찾은 게 있어요. 네. 법률의 체계적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네. 노조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 개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투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암호 소정의 근로자 아닌 자에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노조법 제2조 제4호 암호 단서 조항과의 관계가 문제되는 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렇게 이제 행정관청의 처분에서 살펴본 바 그렇지 않다. 이건 네. 여성 노동자 판결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지금 이렇게 해석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판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가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전교조가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판사를 두둔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올바른 시각은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다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구직 중인 사람, 실직 중인 사람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네. 제가 지난번에 건설노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예. 이미 그런 노동자 많이 있다. 그래서 예비 보면 노동자들. 예. 건설 산업과 건설 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네. 구직 중인 실업자, 네. 건설 현장에 들어올 예비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합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노동조합이 꽤 있는데 왜 알바 노동조합, 그다음에 청년 유니언 그러면 그런 노동조합에 구직 중인 실업자 이런 해직된 사람들이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그런 노동조합은 합법성을 다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왜 유독 정교조에 대해서만 이런 아주 엄격한 잣대를 의도적으로 들이댔을까? 그냥 정교조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사가 무슨 노동조합에 이런 게 있기 때문인데. 그 혐오감은 왜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가요? 딱 부러지게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이제 유럽은요. 네. 교장 선생님도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합니다. 네. 영국은 교장 노동조합이 아예 따로 있어요. 교장만 가입하는 노동조합이. 네. 그러니까 그 사회는 교장 선생님 스스로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다 교장도 노동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네. 심지어 차관, 장관이 노동조합,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는 나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아주 그릇된 인식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전교조 판결 난 기사의 이제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잘 됐다.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다. 막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좀 많이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정치색을 띈다고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만화를 그리면서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신과 함께 이승편 재개발 문제 같은 걸 그렸을 때, 이렇게 만화에 왜 정치색을 띠느냐라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사나 어떤 작가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이 특정한 정치색을 띠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이제 일본도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공무원이 공산당 선거 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해직됐습니다. 네. 근데 도쿄 상급심 법원이 무죄다 이런 판결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일과 시간 중에 아니고 퇴근 시간에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길거리에서 공산당 선거 홍보 책자를 나눠준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이어서 공무원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일본 법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거에 대한 거의 이런 알레르기적인 컴플렉스 이게 이제 분단 상황 속에서 생긴 레드 컴플렉스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조전혁 한나라당 전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굉장히 정의로운 행동을 한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뉴스를 한번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을 때 뉴스. 우리 김영민 PD가 또 그런 거 찾는데 거의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거 공개했다가 벌금 맞지 않았어요? 하루에 500만 원인가 그때 그때 이게 2010년인데요. 벌써 4년 전이네요. 그때 뉴스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 전부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의원의 홈페이지는 한때 연결이 끊길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고 전교조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부형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나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분이 전교조냐 어디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요 나이가 좀 있는 세대라 그런지 이렇게 전교조의 그 급진적인 그런 행동 모션 같은 것들이 좀 불안하고요. 저에게 손녀들도 있고 그런데 교육을 맡기는데 조금 저는 항상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놓고 그동안 조전혁 의원과 전교조는 날카롭게 맞서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닷새 전에 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공개 대상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 높게 보호돼야 할 민감한 사생활이란 취지입니다.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학부형들의 알 권리 때문이며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의원으로서 저는 상임위 발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면책특권 뒤에 숨기 싫어가지고요. 전격적으로 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요. 제가 이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민사상 책임이든 형사상 책임이든 그런 공적 책임은 제가 다 질 생각입니다. 그런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위 운운하면서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명백히 불법을 저지르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명단 공개 적법성 여부는 다시 사법부 판단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공개하지 말라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직무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은 그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거든요. 명단 공개의 적법성 논란과는 별도로 지방선거에 전교조 이슈를 활용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려고 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를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 투쟁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국회의원이지만 저 자신이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시민운동을 해왔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지난 6, 7년간 해왔던 교육시민운동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처럼 이번 사안을 보는 시각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의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전교조 대변인 목소리도 나오고, 네. 조전혁 의원 목소리도 나오고, 네. 양쪽의 입장을 대비를 하는 변호사들, 권영국 변호사 우리 친숙한 목소리도 들리고, 네. MBC 방송국 얘기해도 되죠? 김영민 PD님. 예. MBC가 한 4년 전에 했는데 요 정도는 했네요, 그래도. 참, 요즘은 참 저걸 방송이라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참 그렇던데. 4년 전의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KBS에서는 또 심야 토론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이런 걸 주제로 각계각층의 네.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한창 자주 나오던 학부모 단체 대표가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네. 요즘 좀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자분이 해야 되는데 전 국민이 보는 중계되는 생방송 토론에서 한 말입니다. 교사 노조는 없어야 하는데 합법화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노동조합은 상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교사들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번 기회에 부끄러움을 느낀 선생님들이 많이 탈퇴해서 전교조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명단 공개 찬성했습니다.
이게 시민교육운동 10년 했다는 학부모단체 대표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노동조합은 상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네. 아니 한국도 벌써 이제 석사 박사 노동조합이 수십 개가 생기고 제가 오래전에 명동에 있는 외국계 IT 기업의 한국 지사의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그래서 갔어요. 110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110명 전원이 토익 만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조합들이 계속 생기는 추세가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양상인데 노동조합은 상품을 만드는 이 사람은 철저히 블루칼라 노동자, 제조업체 생산직에게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이런 그릇된 이해 때문에 교사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겁니다. 예.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때 명단 공개를 해서 조전혁 전 의원이 벌금을 맞았잖아요. 예. 그거 이제 벌금 후원한다고 게릴라 콘서트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고 정두원 의원 혼자 올라가서 노래 하나 부르고 내려오고 완전 그때 막 인터넷에 망했던 의자들은 수백 개가 있었는데 텅 비어 있고 조전혁 의원 혼자 앉아 있고 온다던 연예인 다 안 오고 정두원 씨 혼자 노래 열심히 불렀던 영상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뭐 그래도 무슨 가수협회에 가입한 가수다 내가 이러면서 노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전교조 교사들을 좀 많이 만나 보셨죠? 예, 많이 만났죠. 지난주에도 제가 한 3일 정도 전국에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 만난 적이 많았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세요? 제가 뭐 제 입으로 설명한다기보다 이제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게 8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하는데 문제 교사 식별법 지침이라는 공문이 교장 선생님들이 내려왔어요. 대비 공문으로 내려왔다던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사람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인지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좀 기억해 둘 걸. 거기 보면 이러이러한 교사들이 전교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좀 파악하시오. 뭐 이런 공문이에요. 근데 전교조 교사들을 뭐라고 거기 이제 분류해 놨냐 하면 제가 몇 개만 인용하겠습니다. 촌지, 참고서, 채택료를 받지 않는 교사.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학급 문제 신문을 만드는 교사, 학생들과 야영 답사를 자주 가는 교사, 생활 한복을 입고 풍물 미녀를 가르치는 교사, 이런 게 또 있어요. 키가 작고 화장을 하지 않는 여교사. 참나.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들이 정교적 활동을 무슨 열등감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제가 차마 이게 적지 못했는데요. 여기 제가 적지 못한 내용이 또 있었냐면 편부, 편모든 결손 가정에 성장한 교사.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이걸 참 프로젝트라고 그 연구비 받으면서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정교조 교사가 이런 사람들인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전교조 조합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강의할 때 이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막 웃다가 서로 막 손가락질을 해요. 거기 보면 이제 생활한복 입은 분도 꽤 계시고 그야말로 키 작고 화장하지 않은 분도 꼭 계시거든요. 몇 분씩. 주로 한문 선생님께서 많이 보셨는데. 해당 많이 된다고 웃고 그러는데 뭐 명단이 공개됐던 무렵에 제 딸이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10여 명의 교생 선생님이 나와 있었는데 그 교생들이 선정했던 가장 좋아했던 베스트 5 교사 한 5명 정도가 전부 그 학교 전교조 교사 명단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혁신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교장 공모제로 교장 선생님들이 자기가 이제 교육을 하고 싶은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교사들을 일정 비율 초빙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보통 혁신학교에 그런 그 교장 선생님이 많은데 제가 저 충청도 지역의 한 혁신학교에 갔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떤 말씀 하시냐 하면 그 선생님들이 무슨 전원학교라는 그 무슨 특성화 사업이 있대요. 그 학교를 전원학교로 만드는 그 예산이 꽤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교사들이 해보고 싶다고 교장을 거의 등 떠미다시피 좀 교육부에 올라가서 그거 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해보라고. 그래서 그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라 꼭 하고 싶지 않았지만 교육부에 갔답니다. 후배 교사들 등 떠밀려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근데 교육부의 서기관이 대뜸
첫 질문이 그 학교에 정교조 교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걸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그 서기관 하는 말이 이 사업은요 정교조 교사가 없으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정말 학교를 사랑하고 마을을 사랑하는 교사가 헌신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승진에 도움이 되거나 무슨 점수를 받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교조 교사가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라고. 근데 혁신학교에 되게 정교조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무사히 딸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2년쯤 뒤에 어디 갔다가 그분 또 만났는데 교장 임기 마치고 평교사로 다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교조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정부도 거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치적인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거죠. 정교조 같은 단체의 힘이 커지면 우리 표가 적어진다. 아마 이게 정치적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겁니다. 전교조가 그래서 이번에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조의 지위가 상실됐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노동조합만이 가질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교조 전국의 지부들이 이제 시도마다 있는데 광역 시도마다 그리고 본부에도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전임자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 노동조합마다 전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그 제도를 얼마 전에 또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전 세계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불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그런 나라는 또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외의 노동단체나 뭐 OECD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이런 법 만들면 전 세계 유일하게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얘기했지만 결국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노동조합 일을 하는 사람 월급을 왜 회사가 주냐. 무노동 무임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라 이러면서 되게 자본가들에게 하는 말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열심히 일 시키려고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 방학 기간에 교사나 교수에게 임금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까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자가 올바른 노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노력들 이런 것들까지 다 노동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교사가 수업을 잘하려면 연구하고 학습 준비해야 되잖아요. 교수가 강의를 잘하려면 연구를 잘하려면 방학 기간에 연구 많이 하고 충전을 해야 되고 노동은 마찬가지인 거죠. 노동자가 정말 일할 만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이게 결국 그 기업 경쟁력에도 국가 경제에도 사회 전체 유익하다.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왜 그 회사가 시키는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금을 회사가 지불해야 하냐. 이런 기계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건데요. 그런 전임자들이 우선 다 다시 학교에 복귀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제 제공받고 있던 것들도 다 반납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와 전교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종의 이제 권리거든요. 누리고 있는 그걸 혜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런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다 박탈해 가겠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정교조는 이제 노조의 지위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싸워 나가겠죠? 그러니까 정교조가 이제 총회 투표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당한 노동조합의 지위를 누리는 쪽으로 투쟁할 것이다. 이런 결정을 저희 전폭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교조가 꼭 그렇게 올인하는 투쟁을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내부의 시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도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노동조합은 일단 안이 결정되면 소수는 다수에 승복하고 전체가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여야 되고 나중에 밖에서 딴 사람이 볼 때는 토론할 때 누가 반대한 사람이고 누가 찬성한 사람이 전혀 구별되지 않도록 하나로 움직이는 게 노동조합 대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조가 그런 방침을 정할 때까지는 찬반 양론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방침이 정해졌으면 일단 그 방침이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노동자 활동의 원칙이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가슴 속에 파고드는 소리 전태일 동지의 외치던 소리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헛되이 말라 외치던 그 자리에 젊은 피가 흐른다 내 곁에 있어야 할 그 사람 어디에 다시는 없어야 할 쓰라린 비극 하종강의 노이다. 예, 노이다는 그 각종 문화 매체 속에 있는 노동 코드를 발굴하는 그런 시간인데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해봅니다. 한동안 할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노이다 코너를 못했었잖아요. 방금 들은 노래는 전태일 추모가입니다. 근데 이런 노동가요, 민중가요가 한 40년 전에는 거의 한 곡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도 보면 전태일 동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를 동지라고 부를 수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부러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했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한 이제 신순애 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청계피복 노동자 출신이었던 신순애 씨가 봉제 노동자죠. 성공회 대학교 입학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논문을 썼는데 이제 그 논문이 얼마 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 이름이 13살 여공의 삶 그겁니다. 2009년에 신순애 씨가 성공회대 학생이었을 때 김수행 교수님 계시잖아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단 한 분뿐인 비주류 경제학자이고 난 그분이 자본론을 번역하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학기 우리 노동대학 강의를 부탁하면서 제가 경력을 쭉 살펴보니까 국부론도 번역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양쪽의 학문을 다 섭렵하신 분이죠. 그 김수행 교수님이 정년 퇴직하시고 이제 우리 성공회대학교 석좌 교수로 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뵈면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눈동자가 마치 무슨 사춘기 소년 같은 그런 아주 호기심에 가득 차 있는 눈동자를 가지고 계세요. 참 그래서 할아버지인데도 학생들이 구엽다. 김수행 교수님 구엽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근데 이제 김수행 교수가 신순애 그 학생에게 한국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글을 쓰든지 아니면 전태일 평전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 하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냈습니다. 근데 이 신순애 씨는 그 전태일 평전에 나온 이야기가 다 자기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똑같이 글을 했으니까. 그래서 신순애 씨가 그 평화시장에서 시다로 시작해서 봉제자가 될 때까지 일했던 경험을 자본주의 모순과 연관해서 써낸 리포트를 이제 제출했는데 김수행 교수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감탄한 겁니다. 그래서 신순애 학생에게 한국에는 이 생애사식 논문이 없지만 유럽에는 많이 있다. 그러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그 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삶을 소재로 논문을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한 겁니다. 신순애 씨가 NGO 대학원 성공회 대학교에 있거든요. 진학해서 쓴 생애사적 기록이 바로 13살 여공의 삶
이런 제목의 책으로 나온 거죠. 다른 나라에는요, 우리 역사 교육할 때 보면 이제 뭐 신라 그러면은 이제 보통 김춘추, 뭐 김유신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신라 역사 공부한 사람들 가끔 보면 신라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제 대박사 박정일 뭐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모를 텐데,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시면 좀 아시겠네요. 그런데 에밀리족을 만든 바로 8세기 후반의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임금 중심의 그런 지배세력 중심 역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생활사와 노동의 역사를 매우 미시적으로 공부하거든요. 역사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선조 중에 지금 우리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정말 자세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애사, 서민의 생활 미시사에 관한 연구 축적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빈약해서 성공회대학교가 진보 여러분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분야 공부한 학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신순애 씨는 13살부터 7번 시다, 3번 미싱사, 1번 미싱사로만 불렸습니다. 이름이 있는데도. 근데 그분이 청계피복 노동조합이 만든 이소선 어머니가 운영하던 노동교실에 가서야 바로 비로소 신순애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지식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운동사와 사건사 중심으로 서술된 기존 연구는 이런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주체였던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경험을 구체적으로 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노동자로 성장해 갔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 책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소개글을 보면 그 인터넷 그 쇼핑 서점 이런 곳에 가서 소개글을 보니까 한 개인의 생애사라는 형식을 통해 저자는 현장을 만들고 지켜간 당사자의 시선과 경험이 잘 드러나는 감동적 다큐멘터리를 빚어내고 있다. 그의 가족사와 공장 생활은 눈물겹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가슴 뭉클하며 투쟁 속에서 성장의 기기가 될 쉽지 않은 결단들을 해나가는 모습은 힘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분야의 역사 연구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한국은 뭐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역시 공부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한다. 경쟁과 취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하고 싶어서 잠 못 들고 지새운 밤이 셀 수 없이 많았던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 학문도 발전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순옥 박사가 그 뒤늦게 영국에 유학해서 쓴 논문에 대학 교수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그 대학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대학에 가려면 공부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인수분해 공식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 고차 방정식이 아주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려면 우선 노동자가 제대로 존중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직종 간의 임금 차별이 굉장히 적어지는 걸 뜻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동자로 일하면서 대학 교수만큼 월급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도 공부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결국 노동 문제가 해결돼야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취직과 경쟁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폐단도 없어질 수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눈앞에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권리들이 모이면 사회 전체에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권리이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하종강의 노동학개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이기적인 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노동상권은 사실 공익적 목적을 위한다는 전제가 없거든요. 노동상권이라는 사실 막강한 권리는 노동자가 단결하고 단체 행동하고 단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한 겁니다. 왜 그런 권리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했을까? 한국도 왜 헌법 33조가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넓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노동학개론 마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